자, 오늘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예. 자, 오늘은 물질과 기억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줌 선생님들도. 그래서 물질과 기억의 이제 4장에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막 새로운 얘기가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유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 실론에서 얘기했던 자유의 문제와 또 연관되는가. 자유의 문제가 지속에 정초해야 한다. 왜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것은 시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가 이러고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에 관한 실론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물질과 기억에서는 지각과 기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 기억의 문제 시간을 압축하는 문제인가 그 얘기를 쭉 한 거고 이제 사장이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그 308페이지 맨 아랫줄부터 보시면 우리가 경험의 전환점이라고 불렀던 것에 위치했을 때 이제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유용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무매개적으로 주어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진화 과정 속에서 모든 생명체는 자기의 유용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유용한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가 구분된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것을 유용성에 따라서 이제 자기식으로 의식화하는 거지 말하자면 이 과정이 생명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철학자의 임무는 뭐냐? 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적분해가는 과정이 철학자의 작업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이제 쭉 하면서 뒤에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310페이지, 311페이지에 보면 실론의 맨 뒷부분 얘기 다시 나온다 그랬죠. 자유에 대해서 결정론, 그 다음에 자유의지론 요 두 가지가 실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쭉 하면서 이제 311페이지에 그 208번이라고 돼 있는 거 위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동하는 지속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행동하는 지속 이 표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은 내가 어떤 걸 지속적으로 한다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조건이에요. 삶의 조건은 부단한 끊이지 않는 운동, 변화 이게 지속이죠. 이게 우리 삶의 조건이다. 예, 그 지속은 우리의 상태들이 서로의 안으로 용해되는 지속이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와 이게 이 가분할 수 있는 방식, 나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가 현재에 침투하고 그렇게 현재가 또 과거의 뉘앙스를 바꾸고 그러면서 미래로 향하는 이 끊임없이 상호 침투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의 내밀한 본성에 관해 사색하는 예외적이고 유일한 경우에 즉 자유에 관한 이론 속에서 우리가 사유에 의해 다시 위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곳이 바로 거기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유의 문제랑 연관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이 4장의 맨 마지막에 다시 나오죠. 이제 그 과정에서 앞에 나온 거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논 비판하면서 운동은 나눌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였죠. 이제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실제적 운동들이 있다. 이 실제적 운동, 리얼한 운동이라는 말은 결국 질적 변화라 그랬죠. 질적 변화. 운동이란 질적 변화. 공간의 위치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다. 329페이지 넘어가시면 전체 속에서 국면의 변화. 이게 베르그인손이 생각하는 실제적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질을 절대적으로 결정된 윤곽을 갖는 독립적 대상들로 분할하는 것은 모두 인위적 분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다른 것에 대해서 외재적, 이 표현 기억나시죠? 다른 것과 뚜렷한 경계를 갖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것으로 물질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질이 결정된 윤곽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신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질문들을 요즘에 많이 하죠.
그 이제 새로운 유물론에서 우리의 신체는 어디서부터가 나의 신체고 어디서부터 나의 신체가 아닌가? 피부의 1cm 위는 나의 신체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웃으셨. 피부의 1cm 위는 피부에 가까운가? 내 바깥에 가까운가? 어? 피부는 내 윤곽은 어디서부터예요? 나의 신체의 윤곽은. 근데 이 피부라는 게 이렇게 쫙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이게 안과 밖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종이에다가 구멍 뚫어 보세요. 이 구멍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2차원 평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2차원 평면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 연필로 뽕 하고 구멍을 뚫으면 이 구멍은 종이에 속하는 걸까요? 속하지 않는 걸까요? 그쵸? 어? 종이 위에 있는데 뭐가 맞나 또? 분명히 종이 위에 구멍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 구멍이 종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멍과 종이의 관계는 종이에 분명히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을 뚫는 순간 종이는 이건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면을. 근데 이 평면이 구멍을 뚫게 되면 3차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3차원을 그 안에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과 밖이 갑자기 이게 분명히 종이 위에 있지만 종이에 속하지 않는 어떤 차원이 생기잖아요. 아주 단순한 조작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런 거란 말이야. 이게 다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 구멍은 바깥에 있는 것인가 안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신체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신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존재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신체의 표면을 거울에 비친 건 신체의 표면이잖아요. 신체의 표면을 우리의 신체라고 상상하는 거지. 내가 거울의 이미지라고 내 신체를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나의 신체인가? 마찬가지예요. 정신은 어디서부터가 내 정신인가? 어디서부터가 내 생각인가? 내 생각과 내 생각 아닌 것에 이 경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이 이제 계속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모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물에서부터 관념도 존재한다, 실제한다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관념이라든가 이 대상이라고 부르는 물질 같은 게 다 이렇게 윤곽을 가진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르그손에게는 그런 것들은 그냥 모호한 구름 같은 거예요. 정확한 윤곽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저장하는 걸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클라우드 같은 거야, 존재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유용성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그것들을 모호하게 경계가 없는 것으로 보면 저것을 취하거나 버리는 이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럼 그건 생명체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윤곽이 있는 것처럼 그 모호한 것들을 이제 사진이 초점이 안 맞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건데 말하자면 사진의 초점을 뚜두두두 하고 맞추듯이 우리의 지성이 그렇게 윤곽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놓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원래 그렇게 윤곽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물질과 물질도 서로가 작용 반작용하면서 상호 침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차원에서든 정신의 차원에서든 독립적인 윤곽을 갖는 독립적 대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은 다 우리의 인위적 분할이에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의 작용이고 그 지성의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그게 지속인 거죠. 세상이 계속 스톱돼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작용 반작용하는 그 물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도 어쨌거나 작용 반작용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그런 물질적인 신체를 이제 출발점으로 과거가 계속 현재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가 상호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딱 만나는,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에서 지각, 우리의 이제 이미지 기억이 이루어진다. 이게 앞에서 쭉 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 3번에 이게 인위적 분할이다, 이 말은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실용적인 것에서 기원을 갖는 지성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시간이 베르그손에게는 더 조건이죠. 변화한다는 게 조건인 거고, 그 조건 위에서 공간적 분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두 개의 다른 실체적 조건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칸트처럼 형식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베르그손에게는 하나가 진짜고 다른 하나가 가짜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 지속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는 공간적으로 분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3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결국 위에서 다섯째 줄에 하나의 움직이는 연속성,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세계는 연속적이에요. 불가분해요. 그 중용에 나오는 구절, 수유라도 분리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딱 이 차원인 거예요. 끊이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움직이는 연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는 건 이게 우리 삶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는 동시에 머문다. 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차이화하는 거죠. 차이화를 통해서 어떤 동일성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차이를 갖는 게 아니라 차이와의 일시적 산물이 동일성인 거지. 베르손에게는 그 문제의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성과 변화라는 걸 나누면 안 된다. 변화 속에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영원성과 변화라는 두 항을 분리하고, 물체들은 영원성을 나타내고, 공간 속의 운동들은 위치 변화를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잖아요. 이게 이제 왜 잘못됐는가, 이걸 앞에서 쭉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줄에 330페이지에 자, 의식과 과학 옆에는 삶이 있다. 철학자들이 너무도 정성 들여 분석한 사변의 원리들 아래는 사람들이 연구를 게을리했던 바로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들은 단순히 우리 삶의 필요성, 즉 실제로 행동하려는 필요성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니까 대상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채로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려는 필요성에 따라서 대상 세계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출발점에 놓고 연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22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1922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1922년에 받은 게 1921년 노벨상이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1921년 노벨상 수상자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수상이 정해진 건 22년이에요. 그래서 22년에 이미 상대성 이론이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러면서 이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이제 프랑스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런 관례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도 어쨌든 아인슈타인을 초대했는데, 이제 그 초대하고서 이제 여러 그 네로라는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철학자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조발제 듣고, 뭐 이렇게 쫙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이론에 뭐 의의 같은 거 좀 이렇게 몇 명 기조발제하고 그랬는데, 베르그손은 1907년, 요 창조적 진화가 1907년이고 이미 물질과 기억, 뭐 창조적 진화 거치면서 요거 가지고 노벨 문학상도 탔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미 거장이에요. 예, 그런 상태에서 뭐 기억의 문제라든지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카데미 회원들은 어느 정도 또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인슈타인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베르그손도 총중으로 들으러 간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발표하고 나서 이 베르그손의 제자 중에 하나가 무슨 르루앙가 무슨 제자 중에 하나가 그 기조 발제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쭉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많은 청중들께서 모여 주셨는데 자기 스승이라 그랬는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베르그손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꼭 그런 애들이 있지.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한 말씀 하라는 애들. 그래서 베르그손이 별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 제자가 한 말씀 하라고 하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이 베르그손이 막 발표하려고 하던 게 지속과 동시성이라는 이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말하라고 하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둘 사이 아인슈타인과 이 베르그손 사이에 겹치는 개념이 동시성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동시성 개념.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되게 길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뭐 좀 오고 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해진 아인슈타인의 그 딱 문구만 남아가지고 유명해진 말이 있어. 철학자들에게 철학자들의 시간은 없단가?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과학에서 말하는 이 시간 개념과 아인슈타인의 워딩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과학적 실제로서의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심리적 실제다. 심리적 실제로서의 시간이다. 철학자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다. 철학자의 시간이라는 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시간 말고 철학적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있나?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 베르그손을 막 정독을 하고 진짜 논쟁을 한 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서 뭐 논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견해가 되게 다르구나. 이런 정도는 사람들이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이 당시에는 더 젊은 한 20살 차이? 아인슈타인은 1879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하고 이제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고 아인슈타인은 베르그손은 이미 약간 저무는 거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과학과 철학이 또 갈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념이 비슷하면 또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이 뭐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논쟁이 정리됐다 그럴까? 그 이후로도 그거를 다룬 몇 편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 게 몇 번 더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두 사람의 동시성 개념이 일단 전제하는 출발점이 너무 다르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을 사유한다는 게 이게 과학자가 어떤 전제 속에서 시간을 사유하는 것과 철학자가 또 시간을 사유하는 걸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창조적 진화를 읽다 보면 과학과 철학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베르그손 자체의 생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비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이 두 가지의 개념,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동시성 개념과 아인슈타인의 동시성 개념을 둘러싸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그 라뚜르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브리노 라뚜르가 비판을 하는 거는 뭐냐면 과학자들은 과학이 마치 굉장히 묵윤질한 어떤 실험실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이라는 건 다른 영역에서 논박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다가 이건 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그럼 할 말 없지 않아요? 이 라투르가 이걸 되게 비판을 해요. 어떤 실험실도 그 실험실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미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다른 알에 대해서 특권적 위치를 가질 수 없다. 근데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이제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 견해가 대단히 독립적일 수 있다는 착각을 좀 하는 것 같다. 아인슈타인도 그 지점을 간과한 게 아닐까라고 이게 라투르가 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암과 철학적인 암은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 둘 다 어쨌든 자기 진리를 추구하긴 하는 거잖아요. 나름의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건데 그 과학적 진실이라는 것과 철학적 진실은 같은 차원에 있는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사고가 어떤 점에서 교차하면서 또 어떤 점에서 갈라지는가? 이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논쟁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예. 어쨌든 22년에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동시성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르그손에게는 동시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장의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베르그손이 지속 개념 얘기할 때 제가 이 비유 든 적 있었는데 이렇게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 배가 띄어 있고 그 배에 이제 사람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고 저기 하늘에는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고 자 이런 어떤 하나의 장면을 생각해 보라. 그 장면에는 바다의 흐름이 있겠죠. 바다의 흐름이라는 것도 저 시면의 흐름과 표면의 흐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딱 동시적이잖아. 그거 한 장면으로 그거를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그 사진 속에 찍힌 그것은 동시적이죠.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바다의 리듬과 분리될 수 없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낚싯줄을 들이운 사람의 리듬은 배와 바다의 리듬과 또 분리될 수 없어. 그때 마침 날고 있었던 갈매기의 리듬. 이건 다 상이한 리듬이죠. 상이한 리듬인데 그 상이한 리듬이 서로에게 침투하면서 하나의 순간을 이루고 있죠. 이게 베르그손의 동시성을 나타내준 어떤 하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동시성은 사건의 동시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 근데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 그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과 기차 안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경험되는 7시, 아침 7시. 이제 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동시성은 일단 그 7시라고 하는 동시성, 사건의 동시성이거든요. 이제 뭔가 출발을 할 때, 그러니까 논의를 출발을 할 때 그 동시성 개념이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베르그손에게 동시성은 사건의 동시성. 자, 어떤 아침 7시라고 하는 시간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게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지속 속에서 그 어떤 한순간에 상호 침투하는 리듬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의 동시성.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어느 순간에 동시적이냐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동시성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난번에 이제 동시성 개념이 뭐냐 이런 것도 앞에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실론에 보시면 맨 뒤에 그 표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개념의 표? 시간,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은 것 중에 동시성 개념은 이게 묘하게 중간에다가 놨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나 뭐 이 책에서는 동시성이라는 문제가 아직 베르그손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는 개념이라서 이제 그 개념은 더 뒤에를 기다려야 창조적 진화까지를 보고 더 뒤에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베르그손이 지금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341페이지에 그러니까 지금 그 지속을 표현한 그 장면 거기에는 바다의 리듬과 배의 리듬과 사람의 리듬과 갈매기의 리듬과 뭐 구름의 리듬과 이런 것들이 상호 침투하는 동시성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땐 바다는 바다고 배는 배겠지만 그것들을 상호 침투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 속에서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 자체가 다 이렇게 모호하게 섞여진 구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주의 그림 예로 들었었죠, 제가. 인상주의 그림은 터치들이 막 불규칙하게 윤곽을 갖지 않는다고. 빛을 보려고 했던 인상주의자들의 화면은 배와 사람의 터치가 이게 윤곽이 구분되지 않게 막 침투되어 있죠. 근데 이제 베르그손의 관점에서 보면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은 너무 침투하고 있는 것만 그린 거고, 그 침투하는 것이 어떻게 나름의 또 동일한 동일성을 구성해내는가,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제 그걸 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면서도 어떻게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것들은 저것이 아닌 나의 동일성을 구성해내는가. 이런 것까지를 막 그리려고 했던 게 세잔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세잔의 그림은 윤곽은 없는데, 윤곽은 없지만 모든 게 다 카오스처럼 막 흩어져 버리지도 않죠. 세잔의 그림들은. 그 운동 속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게 세잔이거든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연속성 속에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변화하면서 동시에 머문다. 이게 표현된 거라고 이게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찾아보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331페이지 방금 아까 읽은 것처럼 행동하려는 필요성에 따라서 물질적 지대 형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나의 신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의 신체를 출발점으로 해서 영양 섭취를 하고 이제 아래 쭉 나오죠. 접촉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중간 정도에 자기 신체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대상 세계를 각자가 성립시키는 거예요. 대상 세계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쭉 보시면 그 맨 아래 33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욕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과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모색도 하고 접촉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욕구들이 조직되기도 해요. 관계하는 것 속에서 욕망도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욕구들 각각은 우리 신체 옆에서 그것과 독립된, 그리고 우리가 찾아 나서거나 피해야만 하는 대상들을 구별하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촉하는 것 속에서 욕구가 형성되고, 그 욕구가 그렇게 형성되면 어떤 것은 더 갖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것은 피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렇게 욕구가 조직되는 것과 동시에 이거는 나하고 맞는 거, 저거는 나하고 안 맞는 거,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방식으로 대상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의 욕구들은 감각적 성질들의 연속성을 향하면서 거기서 구분되는 대상을 그려내는 그만큼의 빛나는 묶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묶음. 여기 아래 주석에 보시면 묶음, 다발, 뭉치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들은 덩어리 이런 단어와 더불어서 명확한 윤곽을 갖지 않는 어떤 모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베르그손 특유의 용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상이 뚜렷하게 짠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모색의 과정 속에서 드디어 어떤 것이 뚜뚜뚜뚜 초점 맞추듯이 대상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대상으로 출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욕구들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들은 이 연속성 속에서 한 물체가 재단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기에서 관계를 맺을 다른 사람이나 대상들의 경계를 정한다는 조건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 이게 마치 어떤 거를 떠올리냐면 앙티오이디푸스 맨 1장에 욕망들이 있다. 그 욕망들이 뭘 만들어? 욕망들이라는 거는 뭘로 존재하는 거냐? 연결로 존재한다. 접속. 그러니까 욕망이 애초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접속한다기보다는 욕망 기계인 거죠. 접속하는 기계적 운동 속에서 욕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체가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걸 향하는 게 아니고 접속이 있고, 그래서 그 욕망 기계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욕망은 머신,
기계적 운동과 더불어서 욕망도 작동하는 거예요. 욕망이 주체에게 귀속된 대상을 향한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들레지 갓다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욕망 기계라는 걸 거의 동시적인 것으로 쓰셔야 돼요. 욕망은 언제나 기계적 작동 속에서 작동하는 거고, 기계적 작동이 있는 것엔 욕망이 있어. 이런 의미가 욕망 기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욕망하는 기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 이 설명이 약간 그걸 환기시켜요. 그러니까 욕구들은 그런 방식으로 욕구가 이 연결 속에서 나의 신체를 중심으로 접속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욕구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점점 초점을 맞추듯이 감각적인 성질들의 연속성을 향하면서 뚜두두두 하고 초점을 맞춰 나가요. 그러면서 이 덩어리들이 이제 윤곽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줄에 감각적 실제성으로부터 이와 같이 재단된 부분들 사이에 전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접속하고 절단하고 채취한다고 앙띠오이디푸스의 1장에서 얘기했던 욕망이라는 건 그런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고 한 부분하고 대단히 유사하죠. 이런 관계들을 세우는 게 삶이다. 생명이다. 삶이라는 말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뭐예요? 접속과, 그러니까 연결과 절단과 채취의 부단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이 각각 다르지. 동물과 인간,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와 파충류가 세계하고 관계하면서 어떤 것들을 절단하고 어떻게 채취하느냐가 다르죠. 그러니까 파충류의 세계와 포유류의 세계가 다르겠죠. 인간은 또 동물하고 또 이렇게 진화 과정이 어떤 점에서 분기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이 접속하고 절단하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형성하는 관계가 달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나타나는 세계와 동물에게 나타나는 세계는 동일할 수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창조적 진화에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겐 그래서 개체라는 건 뭐냐면 개체화하려는 경향성으로서 설명이 돼요. 개체가 이렇게 윤곽을 가진 나, 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베르그손에게 개체는 개체화하려는 경향성 그거예요. 개체화의 과정의 산물이에요. 개체란 개체화 과정의 산물인 거지 개체가 출발점이 돼서 자기가 막 주인공이 돼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동물 존재에게 그 동물 존재가 갖고 있는 유용성에 따라 결정돼요. 예를 들면 어떤 아마존 부족에게서 제규어가 이렇게 있는데 숲에서 제규어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제규어를 만났을 때 이제 공격당하지 않는 방법. 그거는 제규어하고 눈을 마주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도 이렇게 정면으로 눈을 뜨고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제규어가 그 시선을 보고 얘는 뭔가 이 나하고 동일한 제규어는 제규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볼 거 아니에요. 얘는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하고 비슷한 어떤 시선을 가진 존재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냥할 수 있지만 똑같이 얘도 나를 사냥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피해 간대요. 근데 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엎드려 있거나 이렇게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물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한대요. 바로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기 신체를 따라서 어떻게 접속하고 절단하고 채취하느냐가 다 다른 거야. 인간에게 모든 동물에게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요. 인간이 어떤 경우에는 사물로 채취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하고 동일한 사냥꾼으로 절단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도 옆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거는 다 가족관계를 형성하지만 동물은 먹는 고기들은 다 사물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에
절단되어서 나에게 포장되어 있는 뭐 안심 이런 거 볼 때 그게 무슨 동물이에요? 사물이지 그건. 고기잖아요, 고기. 사물. 그러니까 얘가 나하고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못 먹지 고기를. 근데 그걸 사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포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와의 관계 속에서 다 이렇게 모호한 빛나는 묶음들이 다른 방식의 윤곽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의 묶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지. 그런 관계를 수립하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제 들레즈식으로 말하면 배치 이런 게 삶이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의 라이프, 삶은 뭐냐? A가 그렇게 자기의 신체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과 관계를 수립한 그 배치, 그게 삶이에요. 삶이 그것 외에 무슨 주체에게 귀속된 것으로 혹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으로 따로 있지 않죠. 이 베르그손이 생명 내지는 삶을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34페이지의 아래에서 넷째 줄에 삶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아마도 일상적 경험에서는 불활성적인 사물들,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할 때는 그게 운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공간에서 행하는 작용들, 이런 것들을 유용성의 차원에서는 다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유용하기 때문에 옆에 페이지에 사물에 촉지할 수 있는 윤곽, 이제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신체적으로 관련이 되느냐, 윤곽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유용성의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 윤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물에 촉지할 수 있는 윤곽, 이 말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윤곽이라는 게 이렇게 신체가 그걸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관되는 거예요. 그 신체의 접촉이 이 촉지할 수 있는 윤곽이라는 게, 예를 들면 불교에서 촉수상행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인간의 느낌, 수, 그다음에 상, 이미지, 행, 뭐 작용 이렇게 가는 거 맨 앞에 촉이 있거든요. 촉이 접촉할 때 촉이에요. 근데 이 촉은 뭐냐? 근, 경, 식의 화합이거든요. 근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식 주체,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인식 주체, 이제 경이라는 게 인식 대상, 식이라고 하는 것이 베르그손으로 말하면 기억이에요. 이게 결합된 게 촉이에요, 촉. 그 촉, 그러니까 이게 베르그손에 따라서 요거를 보면 우리의 이제 수상행식 이렇게 쭉 나아가는 요 인식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인식 주체와 대상과 기억이 딱 결합된 게 출발점이 돼야 돼. 그게 말하자면 윤곽이 생기는 거지. 윤곽이 생긴 걸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거는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 느낌이지. 차갑다, 뜨겁다 이런 게 느낌이죠. 수.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여기 촉지할 수 있는 윤곽이라는 게 되게 희한하죠. 시각화할 수 있는 윤곽이라고 안 하고 촉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신체가 어떤 것과 이렇게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각적인 것도 지금 접촉이라고 푼 거예요. 이게 꼭 촉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접촉이야, 접촉. 시각이라는 것도 눈이 어떤 사물과 접촉을 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촉이라는 게 다 여기 이제 안이비설신의가 다 들어가거든. 안이비설신, 안근, 안경 이런 식으로 시각, 귀, 청각, 후각 다 이거를 촉각이라고 얘기한다. 촉. 그래서 그림을 볼 때도 그림은 당연히 시각적이잖아요. 촉각적 그림이 있어. 촉각적 시각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3차원적으로 너무나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된 그림을 보면 그거는 시각적인데 3차원적 환영 효과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저기 멀리 있는 게 깊이가 쫙 있는 것처럼 2차원 공간을 3차원인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거는 3차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되게 시각적인 공간이거든요. 근데 모자이크 같은 저기 비잔틴 성당처럼 모자이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공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눈이 이렇게 더듬는 것 같다고 하는 작용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거를 환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눈 자체가 어떤 걸 볼 때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어떤 걸 볼 때는 더 쑥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눈은 노란색을 볼 때랑 파란색을 볼 때랑 달라요. 노란색을 볼 때는 더 앞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느껴요. 근데 파란색을 보면 더 뒤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느껴요. 이건 눈 자체가 공간을 이렇게 촉각적으로 감지한다는 얘기예요. 뒤에는 쭉 넘겨보시면 됩니다. 337페이지. 요거 보시면 돼요. 거기 뭐 패러데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자 얘기 쭉 하면서 337페이지에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연장들을 가로질러 가면서 그 중간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연장이라는 건 뚜두두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넓이를 가지고 어떤 무게나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사물을 파악하겠죠. 그건 이제 연장을 갖는 거죠. 구체적 연장성을 갖는 물질로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연장을 갖는 물질은 그 심연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그 초점을 맞추기 이전의 상태를 쭉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안에 뭘 내포한다? 긴장 또는 에너지. 긴장 또는 에너지가 한 단어예요. 에너지를 일종의 텐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긴장 또는 에너지의 변양, 교란, 변화가 사실은 그 사물에도 있다. 그러니까 연장은 이 컵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나 싶잖아요. 그냥 이미 이렇게 딱 윤곽을 갖는 대상으로 놓여 있으니까. 근데 아니다. 이 구체적인 연장을 우리가 이 연장 이게 뭐야 지금 방금 앞에서 말해온 과정대로 이 독립적인 윤곽을 갖는다라는 그 결론을 내기 이전의 상태 지속의 과정에서 보면 모든 물질은 어떤 에너지의 특별한 변양. 근데 얘도 지금 공기하고 계속 접촉하죠. 그러면서 변양되고 있는 거예요. 모디피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란. 계속 거기가 진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면서 에너지인 거지. 물질은 결과적인 것으로 이렇게 탁 고정시켜 놓고 보는 거고 그걸 에너지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란 베르그손이 보기에 다른 게 아니다. 그 물질들이 우리 눈에 지각되지는 않지만 감각적으로 지각되지는 않지만 물질들이 자기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지속과 긴장. 그래서 4번 실제적 운동은 이건 앞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한 사물의 이동, 위치 변화라든가 독립적인 사물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가는 이런 게 아니고 한 상태의 이동이다. 이 상태의 이동이 뭐예요? 질적 변화란 얘기예요. 그 339페이지의 맨 위에 둘째 줄 보시면 실제적 운동들이 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셋째 줄에 내적으로 진동하는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순간들로 분절하는 질 자체. 이게 베르그손이 운동을 보는 방식인 거죠. 운동은 양이 아니다. 그래서 운동들은 여덟째 줄 내려오시면 지속을 점유하고 전과 후를 가정하는 불가분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변화하니까 전과 후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전과 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서 후로 갔으니까 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실은 지속만이 있는 거고 그 지속을 조건으로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에 잇따르는 순간들을 우리의 고유한 의식의 연속성과 유사함을 가짐에 틀림없는 질의 끈으로 우리를 연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끊어가지고 보지만 사실은 그거를 무한히 늘리면
여기 뒤에 얘가 나오죠. 빨강색은 40조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짧은 순간을 1000분의 2초인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순간이 1000분의 2초다. 1000분의 2초밖에 우리는 지각을 못해. 그거보다 더 빠른 건 지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은 파장이 40조개인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순간은 1000분의 2초야. 그거를 40조 개의 파장을 다 인식하려고 그러면 뭐 250만 년인가가 뭐 걸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아주 다행히도 순간적으로 압축해가지고 지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많이 늘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영화지. 왕가위 영화가 이렇게 어떤 주인공이 가만히 있는데 뒤로. 그래서 맨날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거 광고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뒤로 막 이렇게 움직여. 뒤로 막 움직이는 게 형체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윤곽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겠지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성에 따라서 지성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고속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40조 개의 파장을 빨강색 이러고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40조 개의 파장이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서 빨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빨강을 끝내 인지할 수가 없지. 인간의 신체적 조건으로 250만 년이 걸려야 빨강색이구나 이러면 다 죽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는 압축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압축해서 보는 그 자체가 생명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인 거지 세계의 진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뒤에 34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우리 의식의 한 상태와 우리와 독립적인 하나의 실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실제를 파악하면서 그냥 하나의 상태로 파악을 해버리지. 사실은 상태라는 건 뭐예요? 부단한 질적 변화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 다 그냥 생략하고 어떤 실제는 딱 하나의 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질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질적 변화거든요. 양이라는 것도 뭐예요? 질적 변화를 공간 위에 위치시킨 것에 불과해요. 만약에 우리가 감각을 무한하게 늘릴 수 있다면 그 고속 촬영 기법 같은 것처럼 무한히 늘릴 수 있다면 양하고 질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연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연장적인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연장과 비연장을 대립적인 것으로 놓고 질과 양을 대립적인 것으로 놨다. 그 실온에 다 있었던 얘기죠. 이거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341페이지의 아래에서 여섯째 줄 정도 보시면 달라 끝나는 질의 객관성, 즉 질이 자신이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자신의 유충 안에서, 이 유충이 말 그대로 벌레. 그러니까 우리가 빨강색 이게 질이잖아요. 어떤 공을 봤는데 그게 빨강색이더라. 공이 크기는 지름이 20cm더라. 이런 게 이제 연장적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근데 그건 빨강색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빨강색이라고 하는 질, 우리는 그걸 객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객관성은 자기 이걸 하나의 유충이라고 한 거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진동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0조 개의 질적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은 표면에서는 펼쳐져 있고 부동적이다. 펼쳐져 있다는 말은 그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말이죠. 질이라는 건 표면에서 보면 하나 빨강색은 빨강색이고 파랑색은 파랑색이죠. 파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펼쳐져 있어. 하나로 딱 드러나 있어. 그리고 빨강색과 파랑색은 달라. 외적이고 부동적이야. 하지만 심층에서 보면 그거는 빨강색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 40조 개의 40조 번의 파동의 운동들이 빨강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표면에선 빨강색이지만 심층에서는 살아있고 진동하고 있다. 342페이지에 결국
이제 실온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두 개의 다양체가 있다는 거예요. 양적 다양체, 수적 다양체가 한쪽에 있고 양적 다양체, 수적 다양체, 같은 다양체 이게 있다. 이건 뭐냐? 셀 수 있는 것들의 다양체죠. 하나, 둘, 셋 해서 100개로 이루어진 다양체. 100개는 또 100분의 1로 나누면 한 개를 100번 가진 다양체가 되죠. 한 개와 한 개와 또 한 개와 이것들은 서로에 대해서 외재적인 한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체가 수적 다양체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또 다른 다양체가 있다. 그건 뭐예요? 질적 다양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 50마리다. 이제 일단 수적 다양체죠.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해가지고 어쨌든 50번을 센 거잖아요. 1 곱하기 50 해서 50마리의 양. 수적 다양체죠. 그런데 이 수적 다양체 안에는 이미 뭐를 전제하고 있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세어가고 있는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 내가 50마리를 다 세려면 한 마리 세고 까먹으면 안 되죠. 한 마리를 세고 한 마리가 세어졌다고 하는 것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 두 마리를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수적 다양체는 동시에 무슨 다양체야? 질적 다양체인 거야. 그래서 아래 우리는 이제 질 속에 내적 진동들의 형체가 있는데 그거를 공간적으로 빨갛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적 다양체죠. 여기에 공이 빨강색, 파랑색, 주황색,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있네. 이거는 수적 다양체 속에서 파악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보면 빨강색이라는 질 자체가 뭐예요? 40조의 파동. 이게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도 빨강색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건 주황색이네. 그걸 기억하고 이건 노란색이네. 그러니까 앞에 빨강색, 주황색의 차이를 보존해야 내가 보고 있는 게 노란색이다. 이 무지개 전체를 인식한다는 거는 7번을 외제화하는 동시에 7개의 색깔을 서로에 대해서 외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빨강, 주황, 요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노랑도 있구나, 초록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질적 다양체와 양적 다양체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질적 다양체에는 사고하지 않고 이게 우리 사유의 조건, 존재의 조건이라는 거는 보지 않고 양적, 표면에 나타난 양적 다양체의 차원으로 세상을 환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유의 문제가 이 결정론 아니면 자유의지론밖에 될 수가 없어. 양적 다양체에 입각해 있는 한에서는 자유는 언제나 내가 의지적으로 다음 것을 행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미리 앞에 있는 거에 의해 결정된 것처럼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베르그손이 물질과 기억, 이 창조적 진화, 진화에서 창조라는 말이 이미 나왔지만 그 두 개의 다양체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 혹은 창조. 그러니까 베르그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인 이유. 이런 사유와 예술과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인간의 그 고유함이라는 게 뭘까? 혹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명체는 소멸되고 어떤 생명체는 그렇지 않아. 환경이 다 변화하는데 환경이 변하면 되게 금방 멸종되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또 살아남잖아요. 이건 뭘까? 요 분기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뭐냐? 그걸 이제 창조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창발성. 동일한 조건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자기의 삶의 분기점을 만들어내.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이 차이는 뭘까? 이게 이제 베르그손이 창조적이라고 부르는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자유의 문제야. 그런 실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질적인 차원을 사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양적인 차원만 사유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고정돼 있거든요.
이 고정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는 내가 새롭게 뭘 고정시키느냐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무언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세계야. 그 사유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일치시킬 것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넘겨보시면 34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동질한 시간, 동질한 공간은 동질한 시간을 또 낳게 되죠. 동질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입증하려고 시도한 바 있듯이 일종의 언어의 우상이자 언어를 기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동질적이어서가 아니라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속의 유일한 리듬은 없다.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그 바다의 풍경. 그건 하나의 지속인데 그 지속에서 상이한 리듬들이 상호 침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속의 유일한 리듬은 없다. 사람들은 많은 상이한 리듬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더 느리거나 더 빠름에 따라. 그러니까 빨강색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그려라 그러면 사과는 빨가니까 그냥 빨갛게 칠하고 노는 애들이 있고. 근데 인상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빛에 따라서 사과가 파랗게 보이기도 하고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빨갛게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빛이 변할 때 빨갛게 보이면 빨리 빨간 걸 칠해. 노랗게 보이면 빨리 노란 걸 칠해. 빛이 어떻게 비치냐에 따라서 빨간 사과인데 파란 게 언뜻 나타나. 그럼 파란 것도 칠해.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고 정말 하루 종일 사과만 보는 애도 있어. 사과를 그리려고 하루 종일 보고 내일도 보고 그럴 때 이 사과가 또 전혀 다르게 보이는 애들도 있겠죠. 그 최근에 좀 많이 보는 영화 중에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홀로코스트 영화의 세 장을 연 아우슈비츠의 세 장을 연 영화인데 이 베르그손적으로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보여요.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아우슈비츠가 있는 곳에 반경 40km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폴란드에도 있고 지금 이제 폴란드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가 거기에서 뭐 가스실에서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남아 있어. 이제 지금은 박물관처럼 남아 있어. 근데 이 조나단 글레이저라는 감독이 세트를 만들지 않고 그 중에 하나인 아우슈비츠에 실제로 간 거예요. 가서 거기 이제 장교들이 사는 집을 약간 변형해가지고 거기서 영화를 찍은 거야. 학살장 아우슈비츠 안이 안 나와요, 영화는. 그 아우슈비츠 담벼락만 보여. 담벼락만 보이고 주로 영화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장교들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교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여줘요. 너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그다음에 이 주부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분주하게 다니면서 막 꽃밭을 가꾸고 막 애들 키우고 막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 보이는 거는 다 그 단란한 집인데 계속해서 뭐가 들리느냐? 비명 소리가 들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담장 바깥으로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가스실에 연기가 모락모락, 시체 태우고 막 이제 가스실 그게 모락모락 보여. 근데 그 장교가 사는 그 집은 마치 그런 것들이 안 들리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베르그손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이 주부는 자기가 꽃밭 가꾸고 막 애들 키우고 막 밥 맛있게 해 먹고 지금 그래서 이 몸을 너무나 부단하게 놀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몸을 그렇게 바쁘게 놀리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오랜만에 온 어머니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소리들 때문에. 계속 뭘 태우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아이도 잠을 못 자. 맨날 울어.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해. 몸을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베르그손이 말한 신체적 유용성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놓여 있나 어디 살고 있나를 모르게 돼요. 너무 바쁘거든. 그러니까 바쁘니까 안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려고 바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몸의 그 움직임, 오늘 먹고 오늘 이걸 어떻게 하고 오늘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온 꽃밭을 가꾸고 지금 당장 안 가꿔도 되는데도 막 가꾸면 남들이 다 듣는 저 바깥에서 나오는 비명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잘 영화적으로 우리한테 체험하게 해주거든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이 베르그손이 진짜로 얘기하는 게 삶의 유용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라는 문제에 매몰이 되면 그러면 이 삶이 의식의 긴장이나 이완도가 딱 그 수준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이완이 되거나 더 확장이 되면 이게 이렇게 느슨해져서 지금 내 앞에 먹을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담벼락 너머에 뭔 일이 있지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맨날 장화에는 피가 씻겨 나오고 사람 태운 시체물이 흘러나오고 이러는데도 그걸 다 아는데 이 주인공 여자만 못 보는 것 같은 그게 이제 너무 섬뜩하게 다가와 또. 그런 류의 문제들이 이게 실천적으로 베르그손의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잘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속의 유일한 리듬은 없고 많은 상이한 리듬이 있는데 더 느리거나 더 빠름에 따라 의식의 긴장이나 이완의 정도. 우리의 의식은 상이한 리듬과 관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신체예요, 신체. 신체가 어떤 것에 입각해서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사과 하나를 볼 때도 다 다른 사과를 보는 거고 동일한 공간을 살아도 동일한 공간 속에서 모두가 동일한 걸 듣고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비동등한 탄력을 갖는 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속 속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경험한다는 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지속적으로 산다는 거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리듬 속에서 살아가는 의식의 긴장과 수축, 이완의 정도가 어떠한 리듬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리듬과 그 소리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의 리듬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공존하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그 347페이지에 보면 이제 지각한다는 것은 세 번째 줄에 좀 다른 용어로 말하면 무한히 펼쳐진 한 존재의 막대한 기간을 응축하는 거야. 지각한다는 것. 그래서 지각한다는 것은 고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거를 또 확장하면 모든 것은 다 모호한 구름인 거죠. 그래서 맨 아랫줄 347페이지 맨 아랫줄에 물질은 모든 것이 중단 없는 연속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서로 연대적인 상호 침투하는 이 말이죠. 수없는 진동들로 용해되는데 이 진동들은 그만큼의 떨림처럼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붓다의 깨달음은 이게 우리가 한순간에 응축하는 걸 무한히 확장한 어떤 그런 시각, 그런 느낌. 진짜 지속의 한가운데 자기를 그 상이한 리듬들이 공존하는 지속의 한가운데에 있게 된 그 어떤 경험이 붓다의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못 느꼈다 뿐이지 경험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베르그손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348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삶의 요구를 다시 복구시켜 놓으면 막 꽃도 가꿔야 되고 막 자식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의 요구들을 복구해 보면 그러면 또 응축되는 거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인 세계가 되는 거죠. 이 349페이지 연장과 확장 그 위에 장소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우주적 변형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응축하면 그것이 뭐다라고 주관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무한히 이완하면 상호 침투하는 세계 자체의 운동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리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를 진동하는 게 삶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삶이
조금 더 어떤 습관에 의해 지배되면 이 리듬, 이렇게 저 밑면과 이 신체의 요거를 진동하는 이 다양한 리듬 속에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삶이 그냥 그 언저리에, 꼭지점 언저리에서 유용성에 입각한 패턴화된 삶을 살 가능성이 더 많겠죠. 다른 게 안 보이는 삶이지, 쉽게 말하면. 지금 삶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더 나의 주된 삶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러면서도 저 밑면으로 종종 상이한 정신의 리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말해주겠죠. 자, 이제 그 뒤에 거는 지금 얘기가 다 된 거니까, 그래서 350페이지에 이제 이걸 우리가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래에서 다섯째 줄을 보세요. 받아들인 작용에 대해 그것의 리듬에 꼭 맞으면서 같은 지속으로 연속되는 직접적인 반작용으로 답하는 것, 현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현재 속에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신체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계속 외부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침투하는 과정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덩어리로 가끔 몸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아플 때 의식을 한다든가. 이 몸이 계속 외부하고 상호 침투하는 이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라는 건 그거를 일정한 방식으로 절단하면서 이거는 뭐 저거는 뭐 이렇게 규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의 리듬이 물질의 리듬하고 합치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물질만 놓고 보면 물질은 이런 끊임없는 현재 속에서 계속 차이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필연성이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물질의 필연성은 이런 의미예요. 물질은 이 지속 속에서 끊임없이 현재 속에서 응답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작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작용에 응답을 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현재 속에서 차이화하는 운동 그 자체가 물질의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필연성은 결정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자, 만일 자유로운 행동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동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필연성 속에서는 사실은 자유를 논할 필요가 없지.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그 리듬에 딱 맞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자유롭지 않다기보다 자유라는 걸 여기에서 논할 지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자유는 뭐냐? 만일 자유로운 행동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행동이 있다면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한 생성이 적용되는 본래의 생성을 때때로 고정하고 그 생성을 구별되는 순간들로 응축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로부터 물질을 응축시키고 그 물질을 자신에 동화시키고 이러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에 한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들이 자유가 없다면 그건 물질에게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 일단 자유의 문제는 최소한 의식 비슷한 걸 가진 생명체에게 국한되는 문제야. 물질의 평면에서는 자유롭다 안 자유롭다를 얘기할 지점이 없잖아요. 근데 자유를 얘기하려면 최소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수축을 하거나 보류를 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금을 긋거나 뭔가 그렇게 물질의 작용에 대해서 자기 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존재에 한해서만 자유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존재들의 지속의 긴장의 높거나 낮은 정도, 이것은 사실 활력의 크거나 작은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 즉 지각의 집중력과 자유. 이게 더 지각에 매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걸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물질에 대한 그것들의 작용의 독립성은 그것들이 이 물질에 흐르는 리듬으로부터 벗어날수록 점점 더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없으면, 신경체계 같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돌처럼 살겠지. 돌도 살기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돌은 거기에서 어떤 부자유함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겠지. 어떤 부자유함도 없다는 것은 어떤 자유도 없다는 거죠. 그냥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돌의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 자유롭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돌이 자유롭겠다 생각하는 거 이제 돌은 딱히 부자유한 게 없겠다 이렇게 하니까 부자유한 게 없겠다를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물질의 세계는 자유도 부자유도 없어요. 이 베르그손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든 부자유든 그런 걸 얘기를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물질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물질의 리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건 뭐 물질의 리듬하고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자기 의식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따라서 뭐가 들어올 때? 기억이 들어올 때. 기억으로 이중화된 우리의 지각. 이 지각에 기억이 들어와야 이제 그때부터 진짜 뭔가 자기식으로 소화하는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롭네, 부자유롭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이제 351페이지 맨 아래 동질적 시간, 동질적 공간 이런 건 사물의 속성이 아니고 이 속성을 인식하는 뒤에 우리의 능력의 인식 능력의 본질적 조건도 아니다. 즉 그것들은 우리가 실제 움직이는 연속성의 받침점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 행동의 중심을 고정하기 위해 거기에 진정한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 실제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응고와 분할의 이중적 작업.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동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속에서 우리가 이 지속을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소화하는 방식. 그게 공간이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냐 공간이냐는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진 형식 같은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하나의 도식이다. 중요한 게 행위라는 거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느냐. 이게 생명을 가진 신체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신체들은 그런 점에서 물질과 달라. 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에 대해서 간격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 간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결정성의 지대. 그래서 어떤 건 기다려. 어떤 건 피해. 어떤 거는 바로 행위해. 이거를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물질마다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이게 생명체가 물질과 다른 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체의 영역에서만 이제 자유의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지점으로부터 자유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3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다시 또 반복. 지각이라는 것은 그냥 지각 자체로 놓고 보면 우리 바깥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도 뭔지 아시겠죠 이제. 순수 지각은 그냥 그거는 물질, 이미지 자체야.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권리적으로 존재한다. 네 번째 줄에. 그건 순간성 안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각이 생명체에게는 이 차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개입하기 때문에. 여섯째 줄에 구체적 지각에는 기억이 개입한다. 그리고 이렇게 감각적 성질들의 주관성은 처음에는 기억에 불과했던 의식이 무수한 순간들을 유일한 직관 속에 응축시키기 위해 서로의 안으로 연장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기억이 이제 응축하면서 지각과 결합하는 거죠. 비연장적인 것이 연장적인 것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의식과 물질, 영혼과 신체는 이처럼 지각을 통해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 지각이 이루어지는 거기가 꼭지점인 거예요. 이제 그 꼭지점은 그러니까 뭐라고? 신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꼭지점이라고. 그러니까 베르그손에게는
신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 행동의 반경을 일단 결정하죠. 물질적으로 보면. 근데 동시에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이제 어떻게 그 의식의 차원이 수축되느냐를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신체는 그 의식의 수축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꾸로 의식은 운동하는 신체가 없다면 어느 지점으로 수축에 들어올지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베르그손의 이원론은 되게 이론론 같죠. 그래서 이론론 같은 이원론, 이원론 같은 이론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과 신체의 통일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가 생명체에게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그거다. 그래서 367페이지에 아래에서 8째 줄 올라가 보시면 정신이, 그렇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이 하나는 아니에요. 정신과 물질이 구별되는 이유는 정신은 언제나 물질과 접촉을 할 때도 1차적으로는 기억이에요. 정신은. 그리고 기억은 뭐야? 미래를 향한 과거와 현재의 종합이야. 기억은 이런 작동 속에 있는 거예요. 정태적으로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정신은 또 뭐야? 이 물질의 순간들을 응축시켜. 40조 번의 파동을 한순간에 신체가 내가 어떤 것을 본다라는 행위 속에 응축시켜. 이게 정신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처럼 정태적으로 주어진 무슨 정신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체의 운동과 더불어 운동하는 게 정신인 거죠. 그리고 정신이 물질의 순간들을 응축시키는 것은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가 행동들로 현시하기 위해서이고, 그런 점에서 액션, 행위들이야말로 정신이 신체와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초입에서 신체와 정신의 구별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확립된다고 말한 게 이런 맥락이었다.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쭉 그 368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제시한 이원론은 그러니까 뭐다? 주체와 대상이 일치하는 순수지각. 주체와 대상이 일치하는 순수지각이라는 말도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차원에서는 물질들의 운동밖에 없어. 작용 반작용하는 물질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와 대상이라고 부르는 게 구별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어떤 주체, 뭔가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인식의 주체가 생겨나는 건 기억이 개입되어서 지각에 수축될 때인 거죠. 정신이란 뭐다? 정신만 볼까요? 지각 속에서 기억이고, 지각 속에서 이미 기억이고, 현재 속의 과거의 연장이자 현재 속의 과거가 계속 침투해 들어오면서 미래를 향하죠. 이게 정신의 작용이다. 물질의 작용과 정신의 작용. 이것이 만나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369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보세요. 만약에 정신의 가장 하급한 역할이 사물들의 지속에 잇따르는 순간들을 연결해. 그래서 이건 뭐구나, 이건 뭐구나. 정신은 그냥 그걸 연결해서 이건 이거하고 비슷하구나, 저건 저거하고 다르구나. 가장 하급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겐 있어야지, 하급한 역할이라도. 근데 정신은 물질과 바로 이러한 작용 속에서 접촉하고, 이러한 작용에 의해 정신이 우선 물질과 구분된다면 사람들은 물질과 충분히 전개된 정신 사이에 이제 무한한 단계가 있다. 그 자체가 거의 구분되지 않는 단계부터 이제 기억이 어떻게 개입되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물질과 정신 사이에 단계가 또 아주 넓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전개된 정신이란 어떤 거야, 결국? 결정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숙고예요.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건, 그리고 이게 자유기도 해요. 결정되지 않은 행동이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습관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숙고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신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삶에 점증하는 강도의 척도가 되는
잇따르는 단계의 각각은 지속의 더 높은 긴장에 상응하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주인공이 막 모피코트를, 일하는 사람들이 막 모피코트를 갖고 와. 그 모피코트는 오늘 수용소에 잡혀간 어떤 여자가 입고 있던 모피코트야. 어떤 유대인이 입고 있던 모피코트야. 그걸 보면 어떻게 그 모피코트를 입어요? 내가 지금 그 가꾸는 꽃이, 그 꽃에 주는 물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죽어가지고 이제 태워서 물이 이제 재가 막 섞여 있어. 그 재가 섞여 있는 내 남편이 죽인 어떤 사람들의 재로 변한 것이 내가 너무나 예뻐하는 식물에 주는 물에 섞여 있다는 걸 알면 꽃이 너무 예쁘다고 감탄하지 않겠지. 이게 삶의 긴장도인 거예요. 삶의 강도라는 건 이런 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7째 줄에 반응하기 전에 기다리는 능력, 받은 자극을 더 풍부한 다양성을 갖는 운동 기제들과 연결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신경계가 복잡해질수록 동물들이 갖게 되는 능력이에요. 창조적 신화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신경계가 복잡하다는 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경계를 가졌는데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아이러니지. 그래서 그 맨 아래 독립성이란 존재로 하여금 사물들의 흐름의 리듬에서 벗어나게 해줘. 작용 반작용에서 그걸 다르게 수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점점 더 깊이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과거를 더욱더 잘 보존하게 해주는 내적인 힘.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역사적 인식이라는 게 뭘까? 역사적 인식은 왜 필요한가? 뭐 이런 걸 베르그손 가지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즉, 결국 우리가 이 말에 부여하는 특수한 의미에서 그것의 기억을 말한다.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 그래서 추억이 아니다. 이제 여기 오면 베르그손에게 기억이란 이렇게 역동적인 작동을 하는 정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기물질과 반성의 단계에 가장 높이 도달한 정신 사이에는 기억의 모든 강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과 관계하느냐가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단계에 상응한다. 371페이지 마지막 결론.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물질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물질이 이 말 무슨 말이냐? 물질이 과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건 그거는 기억하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작용 반작용하는 것 속에 변화해 가는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그래서 매 순간 과거를 매 순간 새롭게 반복해. 그러니까 조금 인간에 빗대어 가지고 말한다면 맨날 까먹으니까 새롭게 살아. 까먹으니까 새롭게 살아. 이렇게 되는 게 물질이야. 그러니까 물질은 그 자체로 과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차이화의 운동 자체예요. 물질은. 그래서 필연성에 종속되어서 앞에 선행하는 거하고 얘는 뒤에 나오는 걸 비교하지 않겠지. 나 어젠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않겠죠. 그냥 매번 차이로서만 있거든, 얘네들은. 그래서 물질의 과거는 그냥 현재 자체야. 그러니까 물질에게는 시간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물질은 매 순간 현재만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굳이 시간을 적용해서 말을 한다면 과거가 이렇게 기억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현재만 있다고 하는 건 시간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물질의 차원에서 보면. 자, 그러나 다소간 자유롭게 전개되는 존재, 앞에 이런 정신을 가진 존재, 기억의 역동적 작용 속에 있는 존재는 단순히 또 다른 현재를 새롭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거 속에서 미래를 향하는 어떤 현재를 창발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 현재를 맞이하는 거거든. 이해되셨어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까먹고 오늘은 새로운 현재네. 1초만 기억하는 존재가 있어. 자유로울까요? 왜 우린 1초만 기억하는 존재 자유롭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질은 그런 거 같은 거야. 뭐 1초를 가장 짧은 단위라고 합시다. 물질은 1초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애야.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 그냥 다른 걸 살아갈 뿐인 거지. 얘가 내일 어제까지에 있었던 힘을 내일로 변환하기 위해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없죠. 그런데 정신을 가진 존재들은 그걸 한다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소간 자유롭게 전개되는 존재는 뭘 하냐? 매 순간 새로운 어떤 것을. 그 차이로 더불어 도래하는 이 현재를 과거와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응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르게 행위 속에서 응축하는 게 과거의 뉘앙스를 바꾸면서 과거와 새롭게 상호 침투하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자유로운 존재의 창조인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자유란. 됐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물질과 기억은. 이게 어떻게 또 자유로 귀결되는지. 실론에서 쭉 얘기하다가 왜 자유의 문제가 시간의 문제인지가 이제 드디어 물질과 기억에서 이렇게 해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권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 철학자마다 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스피노자도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생각했는가. 그러면서 자유의 문제를 되게 새롭게 우리에게 문제화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유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신학적 환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무 거하고도 관계 맺지 않는 딱 독립적으로 자기만 있는 세상을 상상하면서 거기서 지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다. 근데 우리가 자유의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이 세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는 그런 관계의 우주 속에 있는가로부터 자유를 생각해야 된다. 제한된 조건이라는 게 우리 실존인 거고 그 안에서 자유를 생각할 때 이제 뭘 고려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유의 문제 자체를 다른 전제 속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철학자마다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냥 자유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논의를 따라서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를 어떻게 잘못 생각했구나. 다 자유롭고 싶잖아요. 해방되고 싶잖아요. 해방이든 자유든. 근데 어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유를 제대로 실천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없었구나. 근데 이렇게 읽는다면 자유의 문제는 어떤 것과 연관될 수 있겠구나. 어떤 지점에서 생각하면서 실천적으로 이런 게 자유겠구나. 선생님들이 그걸 구성해 내보세요. 잘. 이거는 그 각자 자유의 환상이 다 다르니까 각자의 환상을 마주하면서 깨가면서 구성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질과 기억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